이번 주제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어디로 가고 있나입니다. 발제자를 먼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이십니다. 우석균 선생님은 거리의 의사로 불릴 정도로 여러 투쟁의 현장에 함께 해오셨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정당과 기업의 아주 신랄한 폭로로 우리의 가슴을 정말 사이다처럼 속 시원하게 해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뜨거운 박수로 환영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 개혁 방향을 잃었다, 이런 얘기들은 작년 말부터 주되게 나오기 시작해서 점점 더 이제 크게 나오고 있죠. 문재인 정부의 그 개혁이라는 것이 물론 처음부터 문재인 정부가 개혁할 생각이 있었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좀 다른 이야기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촛불정부라고 일컫는 문재인 정부가 최소한 이 정도의 개혁이라든가 또는 박근혜 정부의 차별성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기대는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기대는 지금도 있고요. 최근에 그 조국 논쟁을 둘러싼 굉장히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만 해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아직도 사람들한테 상당히 있다라는 것, 특히 지식인들에게 꽤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자유한국당인가요? 맞죠? 네, 아니, 제 나이쯤 되면 계속 정권마다 똑같은 애들이 정당 이름을 바꿔갖고 새누리당인지 한국당인지 무슨 당인지가 잘 헷갈려요. 자유한국당과는 최소한 다르지 않느냐, 자유한국당 때로 돌아가면 안 되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많이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은 최근의 문쟁에서도 문쟁 또는 사회적 쟁점 이런 것을 둘러싼 이런 걸 보면 많이 알 수 있죠. 상당히 많이, 오히려 강남에 사는 동생이 저한테 와갖고는 요즘 강남에서 유행하는 게 조로남불인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한테. 원래 그렇게 진보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수적인 사람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딱 이야기했을 때 내가 뭐라 그래야 되나, 얘기하기가 참 난처한 그런, 근데 틀렸다고 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이 강남에서 나온 얘기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하기도 힘든 이런 애매모호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정말 자유한국당과 다른가? 이런 것들은 단지 그들의 언사나 그들의 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행하는 그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 보건의료 정책, 또 사회 정책 이런 것들을 보면 더 잘 드러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건의료 정책을 좀 살펴보면서 그 자유한국당이랑 이 문재인 정부랑 과연 뭐가 다른가? 과연 촛불정부라는 그런 것에 걸맞는, 또는 걸맞지 않더라도 2분의 1 또는 4분의 1 정도는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한번 해보죠. 이게 올해 5월 22일 날 바이오헬스 산업 전략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좀 관계부처 합동이죠. 이게 한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런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이명박근혜 정부 때 이제 확실해진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정책이 나오질 않아요. 저 기재부에 등등 뭐 중기부 뭐 이런 여러 뭐 정보통신부 예전에 창의과학부인가요? 창의과학 미래창조과학부였죠. 그런 데가 이렇게 막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렇게 많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했습니다. 당연히 기재부가 중심이죠. 근데 이 바이오헬스 산업이 단지 우리가 말하는 제약이나 의료기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이오헬스 산업 그랬을 때는 왠지 바이오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이오헬스 산업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는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즉 의료기기나 의약품 이런 것까지는 뭐 그냥 바이오 산업 뭐 이 정도라고 불러도 뭐 그럴 법하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보건의료 서비스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공급 서비스, 즉 건강보험이 아주 대표적인 얘기일 거고 그 외에 이제 예방주사를 맞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보건 정책까지 다 포괄을 하는 서비스까지도 다 포괄을 하는 것을 그냥 통틀어서 바이오헬스 산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업을 포함. 의료 및 아예 보다 포괄적으로 해서 의료 서비스만이 아니라 건강관리 서비스까지도 포함한다라고 특별히 붙일 정도로 이렇게 포괄적인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제조업만이 아니라 서비스업까지 포함한다. 즉 우리가 말하는 병원이라든가 약국이라든가 그 외에 건강보험 정책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다 산업이라고 이제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걸 내놨다.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바이오헬스 산업이라는 게 과연 뭐냐? 그냥 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건의료, 건강, 그다음에 네, 죄송합니다. 건강, 생명, 바이오하고 헬스를 각각 다시 한국말로 번역하면 바이오가 뭔가요? 굳이 말하면 생명 정도 되겠죠. 헬스는 건강 이렇게 되는데 생명 건강 산업 혁신 전략 그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이상하죠. 근데 왠지 바이오 산업이라 왠지 바이오로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보건의료 산업 뭐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건강 산업 이상하잖아요. 근데 헬스 산업 그러면 왠지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벌써부터 우리가 바이오에 투자해야 된다. 헬스에 투자해야 된다. 헬스케어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이 이미 익숙해질 정도로 10년 동안 떠들었던 경제지나 이런 데서 바이오 헬스 이런 데 이미 10년간 떠들어댔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예 바이오 그리고 헬스케어 이렇게 따로따로 띄어서 말했는데 바이오 헬스란 말이 등장한 거는 한 1년밖에 안 됐어요. 이젠 아예 바이오 헬스, 보건의료를 갖다가 건강과 생명, 의료 이런 부분을 바이오 헬스라고 부르고 그걸 아예 산업이라고 인정하는 데까지 한 7, 8개월 걸린 것 같아요. 언제부터냐? 우리나라가 바이오 헬스 산업이란 말이 문재인 정부에 처음 등장한 게 작년 8월부터예요. 정확하게 인도에서 누군가를 만난 일주일 후부터 바이오헬스 산업이라는 말이 딱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왜 이때 올라갔을까라고 찾아봤더니 그 일주일 전에 인도에서 이재용을 만난 것 외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바이오헬스라는 말이 작년 8월부터 등장했는데 일주일 전에 인도에서 만났고 바이오헬스 산업이 갑자기 우리나라 8대 성장 동력의 8대 투자 산업의 하나로 갑자기 끼어들어갔어요. 일주일 만에.
그리고 이것이 3대 투자 종목에 들어간 게 올해 초고, 그리고 아예 바이오헬스 산업 전략이 나왔습니다. 즉, 작년 8월 정도까지가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가 그나마 의료 민영화 정책을 아주 포괄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던 그런 시기 정도가 아닐까. 노골적으로는 추진하지 않았던 그런 시기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 바이오헬스 산업 전략, 혁신 전략이라는 게 상당히 정말 기가 막힌 내용으로 너무 많이 돼 있어요. 이제 이걸 잠깐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뭐 다 얘기할 거 없고, 이게 바이오헬스 산업 전략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다라고 하면서 정부 문서에 써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옮긴 거예요. 물론 똑같이 옮긴 건 아니라 이렇게 짜깁기로 옮긴 거죠. 큰 것만. 정밀의료, 유전체 분석 및 등등에서 유전자 등 데이터 활용을 통한 개인별 맞춤 의료 패러다임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개인별 맞춤 의료로 전환했다는 거예요. 정부 얘기는. 그 다음에 AI 닥터, 영상 진단, 수술 로봇 등의 도입으로 진단치료 의료 서비스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자동화 효율화됐다. 특히 왓슨 같은 AI 그런 게 많이 등장했다. 그다음에 합성 화학의약품, 우리 케미컬 의약품에서 바이오 의약품으로 급속하게 넘어가고 있다. 의약품 중심으로 시장 재편. 그다음에 AI 로봇 3D 프린팅 기술이 접목된 융복합 의료기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문재인 정부 같기도 하죠. 근데 진짜냐 이게? 왓슨만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에 왓슨이 도입된 병원이 국내 이른바 빅5에서는 한 군데도 안 도입했어요. 왜 도입을 안 하느냐?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시장은 냉랭하잖아요. 이른바 서울대, 연대, 아산, 삼성, 가톨릭에서 전혀 도입을 안 했어요. 비싸기만 하고 돈이 안 된다. 어디서 도입했느냐? 저기 써 있는 길병원 등등등에서 도입을 했죠. 즉 별로 유명하지는 않은데 뭔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병원에서 도입을 한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어쨌냐? 제일 처음에 MD 앤더슨이 한다고 어쩌다고 그랬었는데 MD 앤더슨 세계에서 가장 좋은 병원이라고 했을 때 항상 1위 아니면은 2위 이런데 이건희가 가서 폐암 치료한 데가 MD 앤더슨이죠. 그럼 뭐 하나요? 진짜. MD 앤더슨에서 이제 쓰다가 재작년에 파기했죠. 그 다음에 작년에도 12개나 다 파기했고. 그래서 왓슨 AI, 제가 제 친구 중에 이제 이 종양학 하는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도움은 잘하면 될 수 있겠지만 틀리는데 가끔 탐구나 한다. 근데 너무너무 비싸다. 그런 정도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논문이나 이렇게 잘 자기한테 갖다 주는 그런 거 있으면 어떠냐. 그게 AI 아니냐. 이렇게 하길래 그건 AI가 아니고 그냥 알고리즘 정도지 AI가 아니다 그랬더니 그건 AI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싼 AI라는 것에는 아직 AI가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죠. 폐암 진단율은 인간이 진단한 것과 비교해서 17% 정도다? 이 정도라고 하니까 그런 거죠. 앞으로는 AI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SF에 나오는 그런 거 등등이
현실화될 거고 우리가 러다이트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AI를 다 때려잡자 뭐 이런 싱귤라리티가 뭐고 뭐 어쩌고 뭐 이런 그 얘기는 아직은 좀 거리가 있다는 거죠. 혁신은 받아들이고 새로운 의료 기술은 받아들여야겠지만 그걸 너무 강조해서 지나치게 과장해서 자기 자신에게 써먹으려는 그런 뭐 이걸 4차 산업혁명이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지나친 과장이라고 보여요. 뭐 이름을 4차 산업이라고 부르던 뭐라고 부르던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던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특히 지리적인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라고 공산당 선언에서도 이미 막스 앵겔스가 지적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 현실을 보지 않고 과장되는 걸 보는 건 좀 과도하죠. 특히 로봇 기술이라든가 뭐 3D 프린팅을 가지고 실제로 현실에 쓰는 것들은 거의 3D 프린팅은 하나도 안 쓰고 로봇으로 쓰는 거는 아직까지 사람 손으로 한 것이 훨씬 더 정확한 게 대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인정된 거는 전립선 수술 하나가 로봇이 좀 그냥 쓸만하다라는 정도지 사람한테 더 우위다 이거는 아니고 갑상선만 하더라도 그냥 사람이 하는 게 낫다. 괜히 비싸기만 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지 전혀 로봇 수술은 말하자면 굉장히 과장되어 있는 거죠. 바이오 의약품 중심이다? 아직까지 20%대에서 매년 1%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바이오 의약품 중심이다라는 말도 다 거짓말이죠. 빅데이터를 한다? 연구에서 빅데이터를 구축하려는 것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보수성 정권에서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네 군데 나눠줘 갖고 데이터를 이렇게 합치려고 그랬어요. 잘 안 돼. 왜 안 되냐? 각각 KT, LG 또 뭔가요? 우리나라 SK 뭐 이런 데다가 나눠줬어. 니네가 붙여봐라. 붙을까요? 데이터가 안 붙은 거예요. 왜 안 붙었을까요? 한번 자기가 잡은 정보는 자기 거예요. 왜 남한테 넘겨주게 호환을 만들어요? 이런 게 바로 기술 장벽인 거죠. 즉 자본가한테 한번 넘어간 정보는 그것이 다시 공공 데이터가 되지를 않아요. NHS 거를 넘겨줘갖고 그걸 붙이려고 했는데 일단 넘겨준 것 자체가 굉장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고 근데 실제로 다시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도 안 붙은 거야. 4개가. 그래갖고 여전히 3만 명 데이터만 가지고 뭐 어쩌고 하고 있어요. NHS 데이터가 전국에 전산화조차 되질 않았어요. 정보 차단 기술이라는 것이 정보 회사에서는 정보 차단 기술이 가장 독자적인 기술이고 정보 차단을 하지 않으면 자기께 되질 않으니까 이 데이터의 공공성, 데이터의 접근,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갖다가 공공으로 한다? 그렇다면 정보 회사 자체가 무너지겠죠. 자, 이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바이오헬스 데이터,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 얘는 한 서너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이오 빅데이터예요. 100만 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하겠다. 이 100만 명 규모를 하겠다? 전 세계에도 참 없는 그런 얘기죠. 근데 100만 명을 어떻게 구축하나요? 100만 명을 피를 뽑는다? 이거 굉장히 황당한 일인데 그걸 갖다가 데이터를 구축을 한다? 거기다가 개개인의 정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뭘 먹고 살았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100만 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니까 그 중에서 50분의 1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려면 도대체가 이 사람들한테 동의를 얻고 그걸 어떻게 쓰고 뭐 이런 걸 다 해야 될 텐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프라이버시 문제가 당연히 생길 거고 즉 한 사람의 우리가 바이오헬스 데이터, 보건의료 데이터라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예방 접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제왕절개에서 낳느냐 그냥 낳느냐, 언제부터 생리를 시작했느냐, 언제 키가 컸는지 안 컸는지, 몸무게가 늘었는지 안 줄었는지, 얼마나 됐는지, 얼마나 빠졌는지, 뭘 잘 먹고, 뭐에 대한 알러지가 있고, 이런 것만인가요? 이런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걸 밝힐 수 있지만, 그 외에 무좀이 있는지 없는지, 무좀약 먹었는지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이 사람 불안증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 낙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왜냐하면 산부인과 가서 출산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인공유산, 자연유산 각각 몇 번씩 하셨나요? 그리고 맨 앞에 적어놓고 옛날 같으면 차트 앞에다가 이렇게 0030 뭐 이렇게 적어놓기까지 했어요. 요즘에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산 애가 몇이고 죽은 애가 몇인지 이렇게 해갖고 이 네 개 숫자가 그런 걸 따지고 사사는 몇인지 뭐 이런 거 해갖고 6자리 숫자를 이렇게 앞에다 적어놓고 차트 바깥에서 붙여놔요. 딱 빨리 알 수 있게. 성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다음에 정신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거는 자기 것만이 아니라 가족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한 20명, 뭐 30명 이렇게 징계를 가끔 받는데 왜 받느냐 하면 주로 결혼할 때 다른 저쪽 집안에 뭐 병 있냐 없냐 이런 거 좀 알아봐 달라고 하면 징계 받을 거 알면서도 내가 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알아봤다가 걸려서 경고받고 뭐 이러는 직원들이 상당수래요.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고 알고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정보 정도 되면 개인정보 특히 보건의료 데이터가 되면 그 사람들의 가장 비밀스러운 정보가 다 나오는 거죠. 거기다 유전자 정보까지 되면 요즘은 유전자 정보 요만큼 그야말로 DNA 전체가 아니라 DNA의 그야말로 조그만 한 토막만 가지고도 한 사람을 다 알아낼 수 있어요. 그만큼 기술이 발전했으니까요. 거기다가 이 사람의 사돈, 이 사람의 팔촌이다, 이 사람의 4분의 1 적합하다, 뭐 8분의 1 적합하다로 4촌이다, 8촌이다까지는 넓힐 수가 있으면 프로파일링 할 때 보면 이 가족 프로파일링 뭐 CSI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그게 금지되어 있다는 둥, 그걸 풀어야 된다는 둥,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거 가족들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잘 알지 못하는데 너의 16촌쯤 되는 사람이 16분의 1 적합도가 나왔으니까 너 16촌 있는 사람 다 얘기해봐. 이런 거가 이제 가능하기도 한 거고 이런 빅데이터를 그냥 100만 명을 수집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영국에서 500만 명을 수집하겠다는 둥 뭐 이런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한국에서 100만 명을 수집하겠대요. 근데 이 밑에 보면 점점 황당한 얘기들이 더 많아요. 국내 거주 외국이 200만 시대니까 외국인부터 먼저 뽑겠다는 건가?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사람은 너 피를 뽑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못 살아. 뭐 등등 이렇게. 희귀난치 질환 원인 규명.
밑에 보면 장기 체류 외국인 236만. 장기 체류하려면 높이 뽑아. 다문화 가정 높이 뽑아. 외국인 환자 40만 다피 뽑아. 이런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 희귀질환, 암 환자 뭐 이런 거들 하면 높이 뽑아. 그 사람 가족까지 있어요. 조금 다른 모자를 보면 암 환자 몇만 명, 가족 몇만 명. 이렇게 해서 100만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권에는 완전 깜깜이일 뿐더러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기업한테 그냥 해서 이걸 국가가 주도해서 하고 기업에게 그냥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50명 중에 1명이 되는 100만 명이 된다면 사실은 거의 모든 가족이 다 해당돼요.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죠. 누구나 다 여기 들어가요. 100만 명쯤 되면. 벌써 15분 남았어요. 근데 5대 빅데이터 중에 보면 뭐 데이터 중심 병원. 그러니까 워낙 우리나라에 큰 병원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아산에 지금까지 다 등록된 환자가 1000만 명 넘는데요. 서울대도 700만 명이라나?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나라보다 많은 거예요, 데이터. 그래서 거기 데이터를, 데이터 셋을 만들자. 뭐 이런 황당한, 내가 어디 대학병원에 들렸다고 데이터가 이렇게 다, 내 데이터를 다 가져가겠다는. 제일 문제는 이거죠.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 보유한 의료 빅데이터를 가명 처리 후 개방하려고 한다. 내가 병원 지금까지 갔던 모든 자료들을 가명 처리한 다음에 김개똥이라는 걸로 내일 데이터셋이 나가 돌아다니면 그걸 다시 식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의 공공성은 굉장히 낮은데 굉장히 데이터에 대한 공공성은 높아서 우리나라 주민등록 정보는 뭐 5억 번 해킹당했다나 뭐 1원밖에 안 해요. 중국에서 주민등록번호랑 그러니까 난 10원이나 될 줄 알았어. 그래서 1원이 뭐야 1원이. 이게 나가면 그냥 몇 개만 맞춰보면은 그냥 도남동 사는데 어디 고혈압 약 먹고 뭐 있다? 그러면 뭐 누구 이렇게 딱 나올 정도의 이렇게 개인 식별을 하는 거는 별것도 아닌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걸 지금까지는 불법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내보내는 건. 이렇게 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야 돼요.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자고 낸 사람이 그렇게 인권을 주장하던 김무태 의원의 부인이다라는 게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인재근 의원한테 찾아가서 이제 우리가 아니 네가 이럴 수 있느냐라고 성명부터 냈어. 그랬더니 그때서야 그러냐고. 근데 공단 정보는 안 나가는 걸 우리가 확인했다고. 그래서 네가 뭘 확인했는데 막 이러고 따졌더니 전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정부에서 내라니까 그냥 청부 발의한 거예요. 민주당 의원이 그런 거예요. 그냥 민주당 의원들 수준이 그래요. 인재근 의원은 모르고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보좌관이 했는데 보좌관이 뭔 내용인지 몰라요. 그래서 대표 발의를 한 거예요. 인재근 의원은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오산이에요. 그가 한 행동을 보면 가명 처리를 하면 다 써도 된다. 이렇게 보면 내용이에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인데 이게 박근혜 정부 때도 추진되다가 인재근 의원법으로 이 정권에서 이번 9월 국회에 통과시키려고 해요. 이게 통과가 되면 정말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이 가명 처리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과학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유럽 기준인데, 유럽에서는 기업에 의한 것들은 과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상업적 목적으로 쓸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업적 목적, 기업에 의한 이 산업적 통계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유럽 기준이라고 하면서 유럽 기준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유럽 기준은 난 내 정보 쓰지 마. 옵트아웃. 나는 거기 안 들어갈래 아예. 옵트인. 이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럽 기준인데 한국에서는 그런 거가 없어요. 나 안 들어갈래? 또는 나는 무조건 나는 거기서 빠질래. 이걸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명 처리해갖고 다 쓴다 이거예요. 가명 처리야 게다가 유럽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것들이 굉장히 강력해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가명 처리를 다시 비식별화, 다시 재식별화 하는 것은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쉽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훨씬 더 엄격한데 유럽 기준이라고 막 거짓말을 하면서 이걸 하고 있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는 일이에요. 특히 계속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일본에 의한 이런 걸 내세워서 일본과 싸워야 된다. 일본은 이미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자. 이런 얘기. 경제가 어려워졌으니 이런 거 해야지. 그다음에 병원을 생태계 혁신 거점으로 이게 무슨 소리지? 생태계를 바꾸는데 병원을 혁신 거점. 이게 산업 생태계예요. 생태계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에코시스템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인데 즉 병원에 영리 자회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영리 자회사는 의료법인, 즉 조그만 의료법인들 얘기였는데 이건 대학병원에 두겠다는 거예요. 현재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삼성, 아산, 서울대, 세브란스, 가톨릭에 다 의료기술 지주회사가 있죠. 그거를 합법화하겠다는 거예요. 의료기술 지주회사가 있는 게 아니라 의료기술 협력단만 있는데 이제는 거기에 자회사를 영리회사로 두는 걸 합법화해주겠다. 라는 것이 이게 보건의료 기술진흥법이라고 요번에 또 9월 달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이에요. 9월이 얼마 남았죠? 며칠 남았나요? 즉 박근혜 정부는 의료법인, 좀 작은 법인만 영리자회사를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아예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면서 대학병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큰 병원. 근데 이 연구중심병원은 현재 10개인데 30개 내로 확대하겠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됐나. 죄송합니다. 띄워주세요. 근데 여기 보면 현재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국회 계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법이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거예요. 한나라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이에요. 즉 민주당 정부인데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을 자기네 법안이라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 자유한국당이랑 뭐가 다른지 라고 물어봤을 때 난 뭐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때랑 똑같아요. 박근혜 정부에서 2014년 발표했던 이것과 계획이랑 글자 하나 틀리지 않아요. 아예 요번에 생략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생략하고 그냥 그렇게 썼어요. 즉 창조과학을 그 당시에 창조과학을 미래혁신이라고 바꾼 4차 산업혁명이라고 바꾼 그거 이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이데이터 산업, 빅데이터를 아예 병원 데이터를 삼성
서울대학교 병원 거는 삼성화재에다 넘기자. 서울대학교 병원 앞으로 다니면 내 데이터를 꺼내보려면 삼성화재 앱을 깔고 삼성화재 앱으로 들어가서 하면 돼요. 그럼 되게 편할 것 같죠? 서울대학교는 삼성화재 앱만 깔면 다 내 거로 되니까. 근데 나중에 삼성화재 다른 병원에 갔어. 저희 병원은 삼성화재 앱이랑 안 맞는데요. 이러면 어쩔 거예요? 삼성화재는 돈 안 내요? 삼성화재는 다 공짜일까요? 제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죠? 일단 삼성화재로 넘어가면 그 자체가 문제죠. 삼성화재가 내 모든 데이터를 다 알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일 뿐더러 그 다음에 삼성화재 거는 내가 맨날 들어갈 수 있나? 그것도 우리 같은 젊은 사람이나 하는 얘기죠.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드신 분이 삼성화재 앱을 뭘 어떻게 알아? 차라리 이런 정보에 대한 공공의료로 데이터를 뭐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그걸 기업한테 넘겨준다고? 정말 황당한 일이죠. 환자가 동의한 개인의료 정보. 그러니까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삼성화재 잘 모르고 막 이만큼한 종이 갖다 주고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럼 막 이렇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잘 봐야겠죠. 병원에서 이만큼 갖다 주고 하나하나 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서울대병원에 가려면 동의하셔야 저 진료 받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물론 불법이지만 그렇게 되면 또 세브란스 병원에 가려면 CJ 프레시웨이는 S푸드 이거 다 삼성 뭐 이런데 급식회사인데 거기서 제공하고 식단을 짜준대요. 정말 좋겠죠. 그다음에 아산, 삼성서울 뭐 이런 데 가려면 응급환자 응급진료 기록을 보관했다가 다른 응급실에 가면 딱 꺼냈을 수 있는 그런 걸 아주 기막힌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이데이터 산업. 이게 마이데이터 산업이고 이게 실증 서비스. 즉 현재 법으로는 애매모호한 경계에 있는 거예요. 건강정보를 이렇게 남한테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동의하면 병원에서 그냥 보험회사에 넘겨주는 거니까 법적으로는 불법이거나 아니면 불법일 가능성은 없죠. 근데 실증 서비스라는 거는 현행 법으로 완전 불법이다라고 규정하기 전까지는 합법이다라는 게 실증 서비스예요. 그게 뭐냐? 규제 샌드박스죠. 즉 지역특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합융합법, 지역 규제 프리즘법에서 3법으로 나눠졌어요. 원래 규제 프리즘법으로 다 모아서 통과시키려고 그랬는데 이게 다 나눠서 통과시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규제 샌드박스법이라고 부르는데 놀이터에서 혁신을 위해서 안전하게 모래장난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하는 거. 그러니까 현재 법으로는 불법인데 요게는 한번 해봐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 건강정보가 이렇게 모래장난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대원칙이 우선 허용하고 추후 규제하는 건데 건강이나 안전에 관한 거는 원래 사전 예방의 법칙, 즉 안전하다고 확인될 때까지는 안 푸는 게 원칙이거든요. 이게 국제법적이거나 국제적으로 확립된 사전 예방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걸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어요. 이게 이런 법이 이런 게 규제 샌드박스를 건강정보나 건강에다 추구하는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소비자 유전자 직접 허용 그래서 내 피를 뽑아다가 뭐 미국식으로 보면 피 뽑아다가 키트에다가 침 뱉어갖고 어디다 보내면
당신은 뭐 위암 걸릴 확률이 뭐 2%니까 뭐 위암에 조심하십시오. 뭐 이런 거 날라오는 거. 이런 서비스를 직접 해주겠다. 이거 유럽에 하나도 적용이 안 되고 미국에서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미국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 친자 검사까지는 뭐 요즘도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서로 안 맞아. 또 틀려 막. 당신은 자궁암 걸릴 확률이 뭐 90 몇 %다 뭐 이런 거 이런 게 나와서 자궁이고 유방이고 다 뗐는데 안젤리나 졸리처럼 다른 데가 검사했더니 그런 거 없다. 뭐 이렇게 나온다든지 그런 실제로 사례예요. 이건 미국에서. 서로 맞는 두 개의 회사가 서로 똑같은 결과를 낼 확률이 30% 미만이라든지 뭐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죠. 즉 지금도 병원에 가면 할 수 있어요. 유전자 검사를. 근데 직접 한다? 그건 거짓말이죠. 근데 그거를 하겠다라든가 손목시계에다가 심전도 하겠다라든가 뭐 이런. 거기다가 일부 회사에게만 허용한다? 이건 마크로젠 규제 샌드박스를 건강에다 적용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손목시계 심전도 이거 하면은 뭐 좋을 것 같죠. 근데 애플워치 4 병자에게는 못 쓰고 건강한 사람한테는 위험성이 많아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병자한테는 못 써요. 너무 진단을 할 수가 없어서. 건강한 사람한테는 너무 멀쩡한 사람을 병이라고 진단하는 게 많아서 못 써. 그럼 뭐 누구한테 쓰라는 거야? 이게 미국에서 애플워치 4한테 FDA에서 내린 결정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이거 허용했어요. 그냥. 지금 허용돼 있어요. 이게 황당한 일이죠. 그러다가 규제 프리존의 박영선이 드디어 중기부 장관이 강원도의 원격의를 허용했어요. 원격의료? 뭐 하면 뭐 나쁠 거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거기다 의협까지 반대하니까 의협이 반대하니 뭔가 좋은 거 뭔가 좋은 거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원격의료는 사실 전 세계에서 별로 허용하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 빼놓고는. 별로 정확하지 않아서 주로 저 강원도에 도서벽지 뭐 이런 데 왜 원격이라고 필요하겠어요. 나 배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전화 받아서 어쩔 거야. 네, 맹장염 같네요. 칼을 드시고요. 마취를 하시고요. 이러나? 그러니까 의사가 거의 필요한 거는 당장 30분 내에 갈 수 있는 응급치료 30분 내에 갈 수 없는 곳이 강원도의 전 지역의 40%가 넘어요. 1시간 내에 갈 수 없는 데도 많아요. 근데 거기다가 병원을 더 어떻게 짓거나 헬리콥터를 더 어떻게 늘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원격으로 하겠다고? 근데 그것도 또 그나마 좀 좋은 원주나 춘천에서 하겠다고? 이건 뭐야? 뭐 하자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더 웃긴 건 이거를 규제프리존법에서 이해해서 했는데 2017년 당시에 안철수가 규제프리존을 지지했는데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가 우려된 제기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 이게 민주당의 한 비판이에요. 안철수한테. 국민이 대기업 시제품의 생체 실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 잘 안 해. 이걸 지금 민주당이 해요. 자기네가 비판했던 그 규제 프리전법을. 이 규제 샌드박스는 전 세계적으로 다시 규제 완화,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것들은 아니죠. 그런데 건강 부분에 관해서 규제 완화하는 건 주로 금융 부분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건강 부분에 관해서 규제 완화라는 건 규제 샌드박스라는 건 일본, 한국, 미국 이 정도예요.
뭐 레드 플래그법이라고 해서 규제 샌드박스 할 때 뭐 신문에 크게 났었죠. 뭐 옛날에 처음에 자동차 처음 나왔을 때 3명이 타고 2명은 빨간 깃발 들고 막 옆으로 가서 지나가야 된다. 10km, 10마일 이상 달리면 안 되고. 그러면서 뭐 규제가 엉터리라는 등 뭐 이런 걸 막 강조했었어요. 근데 이 딜로이트 보고서에 그대로 나온 사례를 조선일보나 뭐 이런 데서 막 강조를 하고 정부에서도 막 강조를 했어요. 그게 규제 샌드박스의 근거로 활용이 됐죠. 여기 보면 딜로이트조차도 뭐 우리나라의 안진회계법인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조차도 뒤에 보면 엑스레이 규제나 이런 것들을 엑스레이의 위험성이 확인되기 전에 규제가 잘 안 돼서 신발 재는 옛날에는 신발 크기 재를 하고 발 크기 재는 거를 1970년대까지 엑스레이로 쟀대요. 그런 규제가 없어서 문제도 있다라고 여기 나와요. 이런 건 하나도 보도 안 하죠. 그야말로 자기가 따를 수 있는 것만 보도하는 거죠. 이걸 다 2019년, 2020년에 다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보건이래요. 자, 한마디만 덧붙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 2008년에 이명박 정부 그래서 발주해가지고 2009년, 2010년에 이미 나왔던, 즉 9년 전에 나왔던 삼성의 HT 보고서라는 보고서에 이미 다 제시됐던 내용. 헬스케어 서비스라는 건 뭐냐? 즉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이라고 이미 붙였고 이게 바이오헬스라고 바뀌었죠. 병의원, 모바일, 헬스케어, 의약품 이것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병의원, 바이오 신약, 합성 신약 진단 제품, 의료 솔루션, 이 모든 게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이라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미 규정을 했었고 이걸 산업화해야 된다 했었어요.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된 거죠. 이름만 바이오헬스로 바뀐 거고. 의산복합체라는 말은 잘 아실 거고 군산복합체라는 말에서 보험, 병원, 제약회사 관련 산업이 보건의료 분야를 통해서 이윤을 얻고 그걸 또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을 결정짓는 힘으로 정부와 의료와 병원과 산업과 이런 것들이 복합체를 이룬다. 의산적 복합체라고도 많이 부르죠. 미국의 의산복합체가 닉슨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오바마가 제약회사 지원을 받았다든지 또는 뭐 오바마랑 붙은 대선 주자. 그 사람이 미국의 제1영리병원의 제1주주예요. 그런 정도로 이 정치인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을 뿐더러 이게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했어요. 미국의 의산복합체라든가 이런 미국의 의료 시스템도 처음에는 작은 영리병원화부터 출발했던 거죠. 그런 것들이 닉슨이 로버트 케네디가 마지막으로 전국민 의료보험을 도입을 주장했던 미국 대통령 후보였어요. 물론 대통령 후보로도 못 나왔지만. 근데 그것에 대응해서 닉슨이 내세웠던 게 모든 사람의 민간보험에 강제 가입해라라는 오바마 정책을 그 당시에 닉슨이 들여오고 실제로 한 거는 민간보험에 가입하면 기업이 민간보험에 가입하면 더 이걸 세금을 깎아주겠다라고 하는 애칭원법을 통과시켰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 세금 혜택을 받은 기업이나 민간보험이나 이런 것과 이렇게 전체적으로 결합이어서 70, 80, 90년대에 미국 의료 시스템이 지금처럼 영리화된 거예요. 이게 하나가 넘어가면 이렇게 우르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삼성이 추구하는 거는 그런 거다. 대학병원의 영리화,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에 넘겨주는 거, 결국 이런 거대한 계획에서 당장 되지는 않겠죠. 지금은 오히려 제주영리병원 같은 경우는 이런 조그만 회사들이 훨씬 더, 조그만 병원들이 훨씬 더 많이 움직여요. 이게 싸날 병원이고, 이게 브랜드 협회, 브랜드 병원 협회라는, 이따가 인터넷 찾아보세요. 브랜드 병원 협회라는 데를 들어가면 한국 브랜드 병원 협회, 옛날 네트워크 병원 협회인데 뭐 침찬 튼튼 뭐 등등등등 뭐 삼도와 한의원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든 그 네트워크 병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영리병원을 강력하게 추진했었죠. 제주도에 있는. 그런데 좀 더 큰 그림, 대학병원과 우리나라 병원과 보험과 빅데이터와 개인정보와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샌드박스 이런 것까지 몽땅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결국 삼성. 그리고 이들이 바로 HT 보고서 2010년 보고서에서 이미 미래 맞춤형 진단 원격으로 패러다임에 대비하고 병원이 임상연구가 되고 병원과 대학과 기업이 이렇게 삼각을 이루어서 돼야 된다는 걸 이미 전략을 이미 밝혔었던 바 있어요. 즉 병원이 대학병원이 혁신의 거점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즉 삼성이 이미 갖춘 삼성병원으로 갖춘 그런 자기의 내용이었죠.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의 정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 주시고 토론 기회를 저한테 오늘 이런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맨 앞에 해야 되는데 빼먹었네요. 하여튼 훌륭한 질문들이 많은데요. 뭐 유전자 환경 문제는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인간 유전자가 2만 개밖에 안 되는데 인간이 지금 지구상에만 70억인가요? 더 넘죠? 80억 되나? 70 몇 억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2만 개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이 2만 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2만 개 다 나왔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지놈 프로젝트로. 근데 유전자 1대1 대응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이미 다 증명이 된 상태에서 유전자에다가 뭘 어떻게 한다. 이거는 유전자 환원주의가 아니라 그냥 하이비 과학이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전자 환원주의이기도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조금의 뭐 아예 근거 없는 게 아니라 뭐 혈압에 관한 유전자가 있다. 그런 거를 뭐 논문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전자가 있으면 혈압이 1.5 높아진다. 뭐 이런 거를 사람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는 둥. 뭐 이런 거 해봤자 1.5 높아져갖고 낮아져갖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유전자를 빼줄 거야? 뭐 넣어줄 거야? 뭐 더 발생한다도 아니고 혈압이. 말하자면 유전자가 여러 유전자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뭐 학생들이 뭐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교민도 쓸 수 있고 뭐 다 쓸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별로 의학적 가치가 실제로는 없다는 거죠. 커뮤니티 케어 이게 노무현 정부가 계속해서 많이 얘기하는 게 노무현 정부 죄송합니다. 문재인 케어 문재인 케어라든가 자기 이름까지 붙였어요. 오바마 케어라는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조선일보가 나중에 두겹 깔라고 이렇게 조선일보가 붙인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청와대가 스스로 붙였더군요. 문재인 케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꽤 많이 뭐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내세웠던 계획을 집행하는 거예요. 상당 부분. 그리고 63%에서 70%로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발표를 못하는 거는 대형 병원은 많이 증가하는데 그만큼 비급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 공공병원이나 우리나라 민간병원이 90%지 않습니까? 그 병원,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는 의료 공급을 하는 거가 다른 나라는 7, 80%가 공공병원인데 우리나라는 90%가 사립병원이거든요. 즉 자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본을 통제하고 제한하는 게 비영리 병원으로 해라. 건강보험 환자는 무조건 받아줘라. 뭐 이런 것들에 제한을 걸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공성은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건데 영리 자회사를 만들지 병원에 제도의 영리병원 같은 거를 지역적으로 허용한다든지 또 뭐 보험회사랑 니네가 계약을 몇 개 해준다든지 병원끼리 법인을 합병하게 서로 사고팔게 해주겠다든지 뭐 이런 식의 계속해서 자본에게 이 통제를 가는 걸 제한을 풀겠다라는 게 의료민영화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게 이런 쭉 내용이고 거기다가 그 외에 이제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거기를 민영화하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는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는 데를 민영화하면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가요. 이동통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원래 우리나라 전화 서비스는 다 공공 서비스였고 최신부에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동통신이 나오면서 노태우가 사돈한테 선물 주듯이 SK 성경한테 주고 LG, KT는 민영화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넘어갔죠. 즉 신기술을 민영화하는 것들이 하나의 민영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뭐 이런 빅데이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고 이런 것들이 발전하니까 데이터 처리를 상당히 빨리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산업 분야인 건 맞죠. 그런 것들을 민영화하겠다라는 것이고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 써먹는 즉 새로운 문재인 정부는 구재벌하고는 별로 친화력이 없지만 새로운 벤처 기업들하고는 상당히 친화력이 있어요. 새로운 정권이니까 새로운 자본들하고 이렇게 좀 친하겠다 뭐 이런 개념일 수도 있겠죠. 원래 민주당이 그런 바이오나 미국에서도 민주당이 바이오나 우주산업이나 뭐 이런 것과 좀 친한 그 구재벌하고는 좀 다른 원래 여당이 원래 보수 여당 극우 뭐 이쪽이 자유한국당이 친하지만 새로운 이 정보기술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또 민주당이 나름 친한 이런 구도가 되고 이런 분야에 그런 걸 강조하는 오바마 같은 경우는 미국 얘기지만 IT 가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뭐 이런 거와도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런 백그라운드하고 질문 중에 아이고 빨리 해야겠다. 질문 중에는 커뮤니티 케어가 들었는데요. 커뮤니티 케어를 질문하셨는데 이런 문재인 케어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본적인 자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의료 공급 체계 의료 공급 체계의 주체, 즉 병원의 주체 이런 것들이 사립병원, 사립자본, 대형자본 이런 것들 그대로 놔둔 채로 커뮤니티 케어를 한다든지 문재인 케어를 한다든지 말은 멋있는데 커뮤니티 케어가 올해 예산이 얼마였을까요? 올해 예산이 80억 원이었어요. 전국 예산이. 80억 원 갖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올해 서울시에만 사회서비스원에 뭐 재가 서비스를 하나 지었나? 내년에 4개 짓나? 하여튼 5개 짓는 거예요.
그것도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5개 여는 거가 목표예요. 그러니까 말은 거창하게 하고 뭐 거기에 무슨 모든 학회니 뭐 사람들이 막 달라붙는데 저희가 이렇게 보고 예산이 얼마인데 80억? 성명서나 하나 내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완전히 장애인이나 뭐 이런 걸로 접근한다? 말은 멋있죠. 뭐 치매를 국가 책임제? 말은 멋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 문재인 정부의 특징이 말은 멋있게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돈을 하나도 안 내놓는다. 있는 돈 쓴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20조가 남았으니까 그걸 계속 2조씩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문재인 케어가 조금이라도 전진하는 듯이 보이는 건 그런 건데 그걸 비급여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요. 자본은. 왜냐하면 그들을 자본을 통제하지를 않으니까 자본과 싸우려고 들지를 않는 이 정부가 정부자다 보니까 아까 그 CMC에서 일하시는 간호사분께서 잘 말씀하셨듯이 유전자 검사 막 늘리고 있어요. 다른 비급여 서비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 막 별 서비스를 다 늘리고 있어요. MPK 클리닉 이거 잘 질문하셨는데 이 제주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즉 중국의 한국의 영리병, 한국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중국에서 중국식 사회주의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좀 중국의 영리병원이 무지 많은데 외국 영리병원 들이 중에 상당수가 한국의 영리병원이에요. 그래서 외국의 영리병원을 다시 제주도에 들여오려던 게 이번 제주도 영리병원이었어요. 즉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에 대해서는 뭐 의료 수출은 의료 관광은 돈 벌어도 되고 그건 뭐 국내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첫째 인종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실제로도 우리가 당해요. 외국 사람한테는 상품으로 팔고 국내 사람들한테는 공공성을 지킨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외국 영리병원을 국내 외국 영리병원 허용을 저희는 반대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제주도에 이렇게 유턴해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제주 영리병원 추진이었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는 말로는 반대했지만 단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다. 카자흐스탄이나 또는 또 그 외의 영리병원들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해외 플란트 수출이라고 해가지고 줄기세포 이런 부분을 일본에 수출을 한다. 뭐 이런 것까지 정부와 바이오헬스 거기에 들어있어요. 지적을 해주셔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한데 하여튼 그런 뭐 줄기세포 플란트 수출 이거 김기춘이 원래 했던 저 일본 가서 맡고 왔던 그거거든요. 저 박근혜가 굉장히 좋아했던 차병원에서 했던 그런 거. 도쿄의 그 경제식으로 그 특구가 있어요. 의료 특구가 있는데 일본에 의료 특구가 2개 있는데 도쿄에 하나 있는데 거기에 차병원에 도쿄 셀 클리닉이라고 이 분원이 하나 있어요. 한국에서는 불법이라서 그거를 풀겠다라고 식약처장이 이렇게 막 국민들한테 막 호소했죠. 무려 1시간 동안이나 국회에서 이번 식약처장이 이희경 씨라고 그걸 임명한 문재인 정부도 이희경 씨 비판하는 여러 단체 성명서가 나갔는데 국회 이 사람이 제약회사의 프로젝트를 1년에 25억 원, 2년에 35억 원 어치를 했다 그래서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는 소리를 들으셨대요. 근데 이 사람이 보통 70억 원 어치를 해갖고 2년 동안에 정부 프로젝트를 35억 하고 제약회사 프로젝트를 35억 했으니까 나는 참 중립적인 사람이야. 뭐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는 좀 뒷얘기고 하여튼 뭐 이런 정부 친화적인 사람들을 계속 기용을 하면서 말로는
말하자면 마치 뭐 무언가를 문재인 케어를 뭐 국민의 의료 보장을 높이는다는 등 치매를 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등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가 문재인 정부라는 거죠. 3D 프린터 얘기는 잘 해주셨고요. 실제로 이게 현실화되는 것과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다른데 이것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려면 자본들이 자기 이윤들을 포기하고 보다 이걸 의료 기술이 새로운 것이 나오면 점점 더 기술이 나오면 그게 더 싸지고 좀 더 현실화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극히 일부가 되고 점점 더 비싸질 수는 있어요. 그것들이 그 비싼 기술을 왜 국가가 보다 굉장히 우리 노동자들이 만든 결국 기술인데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만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왜 보다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기술이 아니라 보다 접근하기 힘들어지고 점점 더 비싸니까 안 되고 현실화되지 않고 왜 이런 방향으로 자꾸 나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자본주의와 의료 기술 이런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유전자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유전자 검사 카티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최근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폐암이나 이런 면역 항암 기술이 굉장히 발전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전과는 달리 뭐 실제로 폐암에서는 상당히 생존 기술을 연장시켰어요. 그런데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첫째, 이런 애초에 그러면 담배 회사 그 폐암을 만들어내는 담배 회사의 규제라는 것에 대해 정부가 조금이라도 돈을 더 쓴다면 우리는 폐암이라는 것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점. 두 번째, 그렇게 해서 폐암이 발생을 하고 그 외에 벤젠이라든가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발암물질을 많이 발생시키는 수많은 이 환경, 기후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억제 이런 거에 돈을 쓰지는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암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 건강보험은 또 그걸 커버해 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건 상당 부분 또 비급여로 남고 또 이 제약회사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가 내준 돈으로 R&D를 해서 그것을 개발해내면 미국 얘기입니다. 그거를 개발해내면 제약회사로 넘어가서 천문학적 액세 항암제를 개발해서 그걸 해요. 결국 현대에 있어서의 의료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특히 상당히 발전한 나라인 한국에서 거기다가 민주당 정부에서 말은 번들하게 잘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매끈하게 처리하기로는 박근혜보다 훨씬 더 자본 친화적으로 매끈하게 잘 처리를 하고 박근혜 때는 무식하게 가지고 잘 못했던 그리고 우리가 막 반대를 하면 사람들이 박근혜는 반대해야지 그리고 반대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 반대를 하려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 반대하면 박근혜가 그쪽 애들이 이득을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찝찝함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의료민영화라는 것들이 똑같이 추진되고 있는데 더 세련되게 추진되고 있고 사람들에게 설득하기는 힘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갈 것인가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바로 막시즘에서 토론해야 될 주제인 거라고 보고 즉 자본주의 그 자체에 대한 도전과 현실의 과제 이런 것들을 결합시키지 못하는 한 한국 사회운동의 미래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고민을 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